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박현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 박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 채널에 평양여자 나민이 채널에 현숙 언니, 그다음에 강순전 여사님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관심이 뜨겁거든요. 두 분에 대한 관심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정 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네,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기회가 안 되다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언니가 미니 씨 작년부터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드리면 안 되겠냐고 네. 자꾸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뭐 하는 일 없이 바쁜 흉내를 많이 내다 아니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채널A TV에 나오시는 것도 봤거든요. 네,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 네, 맞아요. 따님 네. 과외 관련해가지고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때도 보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때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은 좀 괜찮으실까 해서 연락을 드렸던 거고.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최근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벌써 뉴스같이 흘렀어. 네. 뭐 까맣다 뜨면은 벌써 한 해가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제가 네. 오늘 이제 현정 언니 집에 와서 영상을 찍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둘째 따님, 막내 네. 따님 봤는데 몰라봤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어여쁜 숙녀가 집에 있지 했는데 둘째 따님이어가지고 와 진짜 많이 컸구나. 많이 크고 너무 예뻐지고 그랬더라고요. 키도 이젠 저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면 이렇게 올려다 보여요. 탈북은 그럼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18년 11월이니까 한국에 입국이 12월에 했으니까. 네. 되게 빨리 그쵸.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어떻게 좀 사셨는지, 네, 저희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처럼 힘들게는 안 살았죠. 저희 애아빠 직업이 있다 보니까 뭐 그쪽은 벌어먹고 사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경제 생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탈북이라는 걸 하게 된 데는 그냥 애들이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좀 가지고 살게 하고 싶어서 탈북한 거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현숙 언니가 먼저 탈북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희 언니가 먼저 왔죠. 현숙 언니가 언제 탈북하신 거죠? 저희 언니가 그게 2014년도인가 아마 그때 왔을 거예요. 그때는 말씀하시고 탈북하신 건가요? 저희 보고는 말 안 했죠.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없어져서 갑작스레 저희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 아빠가 경찰계통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이런 걸 다 띄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에도 저희 언니는 없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냥 중국 쪽에 좀 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년 만에 소식이 왔는데 한국에 이렇게 있다고. 현숙 언니가 연락을 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찾아올 방도는 없잖아요. 네. 제가 저희 언니하고 처음으로 잊혀도 앉아요. 그 7월 8일이 김일성이 죽은 날이잖아요. 네. 그때는 저희가 행사가 엄청나게 네, 있거든요. 네, 네. 나가서 뭐 이런 걸 또 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나갔는데 어떤 분이 온 거예요. 저희 집을 찾아서 언니한테 연락이 왔다고. 근데 저하고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 해서 그때 어떠셨어요? 반갑기도 하고 이거 혹시 나를 공작하려고. 그쵸.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안원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흘러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낚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고 그런 언니 없다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랬는데 저희 신상을 자세하게 딱 이야기하고 외부 쪽에서 알지 못하는 저희만의 그런 걸 딱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우리 언니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아냐. 그러니까 신뢰가 그러니까 갔어요. 브로커가 이제 연락을 그쵸. 해주는 거를 네. 처음엔 거절하다가 거절했죠. 네.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저희 애아빠가 먼저 만났었거든요. 아. 근데 저희 애아빠가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빼고 자기가 만나서 다 경청해보고 뭔가 자기가 믿을만하고 확신이 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 저희 언니하고 소식이 처음으로 연결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현숙 언니가 먼저 갔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있죠. 저희 애 아빠가 보안원이라고 했어도 그게 있었어요. 보이부하고 보안소는 네, 다르죠. 성격이 네. 틀리잖아요. 아무리 보안원이라도 보이부적인 성격을 띈 사람은 그냥 감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랬어요. 누가 우리 집을 감시하는지도 알았고 알았어요. 저희 애 아빠도 정보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네. 누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라. 감시해라. 에 해라. 우리가 뭐 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되지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현숙 언니라는 걸 알고 우리 언니 맞구나 하고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좀 주기적으로 가지신 거예요? 주기적으로는 못 가졌어요. 북경 쪽에는 막 산에 가서 전화도 하고 그런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산에 가서 했어요. 네, 그 전파가 잡히는 그쵸. 거기가 중국 전화기로. 네, 네. 그때는 현숙 언니랑 직접 통화를 했을 거잖아요. 그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만 계속 나오고 울기만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 연결해준 브로커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울어서 말을 못 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엄청 심하게 앓고 있었던 상태라 그 산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동생이 지금 건강도 지금 완전히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고 저희 언니는 거기에서도 나를 빨리 오래요. 그때부터 오라고. 네. 어. 그때 저희 언니가 그 브로커를 보낼 때는 나를 동생을 딱 도강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브로커가 저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언니가 목소리 한번 듣자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렇게 오라 한다면은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그렇게 바로 떠나겠냐 이런 것도 있고 아마 브로커들은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그 그쵸. 땅에 있어야 예, 돈을 맞아요. 벌 네, 수 네, 있으니까 한국으로 오면 아, 단줄이 끊기니까. 그쵸. 그렇죠. 아마 예. 그런 게 많이 작용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도 보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제 주변에도 네. 남겨진 가족들을 탈북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북한에서도 거기 가면 또 살기 좋은 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브로커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브로커 아닌 또 우리 저희 언니도 여러 브로커선을 통해서 저희하고 연결을 했는데 빨리 오라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브로커들은 저희하고 앉아서 뭐라고 하는 줄은 그 가는 길이 엄청 험난하다 위험하다 뭐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을 그렇게 가냐 그냥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정세가 긴장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피하고 다음 길을 노려라 이렇게 자꾸 주저앉히는 거예요. 이야 그 브로커들의 그 말 때문에 그렇죠. 계속 물으셨던 거예요? 그 브로커들은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저희 언니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루트 상태는 몰라도 그 국제적인 정세 같은 건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맹신하죠. 근데 현숙 언니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야 여기 와라 근데 여기 오면 뭐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을 거잖아요. 전화상 오래 할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화기를 딱 거기서 신호가 와서 한 자리에 5분 이상 못 해요. 전파가 잡히면 출동을 바로 하기 때문에 7분 하고는 그 자리 방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이하게 이렇게 긴게 상황 이야기는 못 하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서는 진짜 뭐 마음 표현이 뭐 누가 잡아가요 뭐예요.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쪽은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쪽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땐 간단하게 아,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한두 시간 통화해도 누가 뭐라 안 그렇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일각을 다투잖아요. 전파기 차에서 그 신호 감지되면 그게로 바로 오토바이가 벌써 출동을 하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그 현숙 언니가 이제 돈도 좀 네. 보내줬어요. 네, 그쵸. 어떠셨어요? 요긴하게 쓰였죠. 저희가 아무래도 애아빠 그 수입이나 제가 벌고 있는 경제적 수입이 있다 해도 그 위에 부수입이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언니가 이렇게 벌어주니까 요긴하게 썼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돈 이렇게 보내오고 할 때. 저희 애아빠도 저희 언니 보고 그랬어요. 이젠 그만 보내라고. 그쪽에서도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진짜 빈 주먹을 쥐고 한국이라는 땅을 갔는데 그 땅에서 혼자서 살아가기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희도 보면 저쪽 땅에 태를 묻고 자라서 터가 그래도 있다는 곳에도 살기 힘든데 아무 연고도 없는 그쵸. 곳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또 저희 언니가 그쪽에서도 건강이 그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특히 저희가 생각한 건 자본주의니까 다 돈이니까 더 힘들겠는데 이젠 그만 보내라고 그랬는데 저희 언니는 그래도 조금씩 뭐 모아서는 또 보내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 덕에 그래도 이 좋은 한국 땅에 와서 오늘날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되게 좋은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경우는 더 보내라, 더 보내라. 맞아요. 저희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같이 통근열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여기에 동생도 오고 어머니도 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언니가 얼마 보내주냐? 그래서 얼마 왔다. 그래. 아니, 너 그걸 가지고 사냐? 그래. 엄마, 그걸 가지고 살지. 그리고 나도 벌어서 살고 그러지. 거기서 돈이 오게끔 그것만 바라보고 사냐? 하니까 자기 엄마는 한 번에 보내는 게 많이 보내준대요. 그런데 그걸로 자기가 못 산대요. 그래 내가 야 너희 엄마도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벌겠냐. 나이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내가 좀 일하고 그리고 내가 좀 허리띠를 졸려매면서 좀 적당하게 써라. 근데 걘 집에 가정부도 있어요. 여기 세탁소 있잖아요. 네네. 저쪽도 세탁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옷 개수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때리잖아요. 저희는 키로로 해요. 세탁물 키로를 떠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그런데 걘 일도 안 해요. 집에서 넣는데 그것도 다 가정부까지 두고. 가정부를 두고 있으며 세탁소에 그 세탁물도 맡기고 있고 자식이 하나예요. 딱 하나. 남편은 그 개인 차를 가지고 이렇게 보리를 하는데 저쪽도 이렇게 다이어트에 엄청 모두 관심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자기 몸매를 가꾸고 이런 데 하니까 그 다이어트 운동을 한다고 계속 모임에만 나가고 그래요. 야. 아니 한국에서 어머님은 힘들게 돈 벌어서 보내주실 텐데. 당연하죠. 거의 70이 되신 분이신데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그 딸한테 계속 돈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제 그만 보내시라고 걔도 제절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틔워줘야지 할머니가 언제까지 계속 보내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쪽에 오신 분들은 자기네가 이쪽으로 오다 나니까 저 땅에 남아있는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죠. 그 죄책감 때문에 진짜 자기는 먹지도 잘 입지도 않으면서 벌어서는 보내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에 오신 건데
김정은 정권 한창일 때 오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김정은 정권 초기에 이제 뜨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김정은 정권 되고 나서 그때 당시는 어떠셨어요? 탈북 당시는 좀 괜찮으셨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게 김정일이 때가 더 나았다고. 아, 젊었으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젊은 혈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완강하게 냈다 음. 밀고 보면은 자기 고모부도 이렇게 막 처형하는 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들한테 뭐 베풀면 얼마나 베풀겠어요. 더 엄격하게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한간에 떠도는 말이요. 김정은 측근에서 일하는 자식이 있는 부모가 평양에 올라갔대요. 오. 아들 집으로 갔는데 네. 아들이 밤 늦게까지 들어와서도 아버지한테 인사하고는 계속 인상이 항상 이렇게 어두워서 아버지가 하루 조용히 물어봤대요. 왜 그냐고, 너 많이 힘드냐. 북한 시점에서는 그 최고위급 측근이니까 얼마나 잘 됐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힘듭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더 다시 아버지한테도 자세한 말은 하지 않더래요.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자기 와이프나 누구한테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네. 이렇게 하면은 한간에 나가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3대가 멸종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더 말은 못하고 아버지 나 힘듭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좀 펑펑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처형하고 무슨 어찌고 이런 데로 그 사람들이 다 가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예. 트라우마 진짜 장난 아닐 텐데 그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거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같이 자기네하고 회의랑하고 진짜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들고 와서 창고 앞에 자기네 앞에 서서 총살당하고 이렇게 사살당하는 걸 보니까 그 심정이 오늘은 저 사람이지만 내일은 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려와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내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는 모르겠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자의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아, 거잖아요. 당연하죠. 제하층에서는요, 막 뭐랄까 아비규환 같은 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완전 대혼란. 그쵸. 평양 쪽에서는 뭐 여명거리다 무슨 뭐 이렇게 각자거리 뭐 이렇게 엄청 최신식 이런 걸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밑단계에 내려와 보면 완전히 구석기 시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제가 평양으로 갔었거든요. 오, 그때 한창 여명거리 되고 그쵸. 나서. 제가 그때 제가 평양을 갔는데 군인들이 그걸 건설을 하더라고요. 네. 막 건설을 하는데 여자 군인이요. 50리터짜리 이런 큰 물통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나 덜렁덜렁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분하고 물어봤거든요. 저 여자가 저 물통에 물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니까 상관없대요. 무조건 제 할당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든 어찌든 그건 자기 능력에 한한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된대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긴 건물을 짓는다 하면 그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그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군인들한테 인건비가 없잖아요. 없죠. 네. 완전히 북한은 건설하는 자재만 돈이 그렇죠. 들어가지 네, 사람을 쓰는 그 인건비는 아무것도 네. 0이에요. 오직 그들을 먹여주는 값만 돈이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저도 딸을 둔 부모니까 그걸 보면서 내 딸들은 절대로 군대를 보내지 사고도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거기에 보면은 안전모를 쓴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공급되지는 않거든요. 그 초보적인 안전모마저도 제대로 없는 거잖아. 여기는 보면 건설 현장에 나가면 안전화를 신잖아요. 네. 거기는 안전화가 뭐예요? 다 군대라면 군인 지하적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일하러 갈 때에는 지하적 아니면 지하적이 없는 사람은 운동화나 편리화를 신고 그냥 일하러 가잖아요. 아이고. 저희 여명에서는 또 여명 돌격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건설은 해야 되겠는데 인력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머리를 쓴 게 어떻게 썼냐면 남자들 당원들은 무조건 할당량이 있어서 돌격대를 나가요. 한데 그것만으로도 충족을 못 시키니까 여명을 동원했어요. 여성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혁명의 동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도 똑같이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발걸음 따라 발 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가정에서 밥을 해주는 엄마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일 시키면 좋죠? 그냥 도를 올리브를 한 일주일씩 자기 먹을 식량을 다 싸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도구까지 다 들고 와야 돼요. 생각해봐요. 그 일주일씩 교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 여명 깃발을 딱 들고. 아니 그러면 그동안 밥은 누가 해줘요? 집 가족에. 남편이 해주지 않으면 애들끼리 해 먹어야죠. 완전히 애들은 방치잖아요. 저 가정 파탄에.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아니 엄마들이 건설에 대해서 뭘 안다고 엄마들을 건설장에. 그러니까요. 여자들도 꼭같이 맞들이를 지어서 아파트 건설하는 2, 3, 4층, 5층까지 그걸 맞들이를 지고 호남물을 다 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만큼 가제를 해야 퇴근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걸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여명에서는 가난애기 엄마들 같은 건 못 가잖아요. 그럴 때는 또 자기가 가지 못하는 대신 가는 사람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해야 된다고 돈을 내야 돼요. 여전하네요, 여전해요. 더 해요. 김정일 때보다 더 해요. 그러니까 네. 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조이고 무언가를 착취해내는 수법은 더욱 악랄해졌어요. 해주는 게 없으면 좀 가만히라도 냅두지. 가만히 냅두지도 않네요, 진짜. 가만히 냅두면 국가가 형성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참 저 뉴스를 통해서 뭐 김정은이가 이번에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뭐 했다 보면서 아이고. 뭐 인민 사랑에 어쩌고저쩌고 아유. 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고생시켜가지고 그렇게 그쵸. 세워놓고 생세금 벌이 다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참 기가 난 막히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꼴값을 떨고 있네. 이 생각만 들고요. 꼴값 맞아요. 아 진짜 2만 세대 살림집 건설? 그 건설을 하는데 인민들이 고열을 짜서 인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걸 세운 거예요. 국가에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지방에서는요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면요. 저희가 살던데 위원역전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주변이 완전히 판자촌처럼 그렇게 개딱지 같은 집들이 따닥따닥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김정일이 고향 백두산을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 역이. 그러다 보니까 답사생, 외국에서 오는 이런 관광객 이게 많은데 망신의 대명사인데 그걸 완전히 싹 다 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그건 다 없고 너끼리 가서 살아라.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너희한테 줄 것인데 그게 언젠지는 기한은 언제까지인데 그동안은 너희끼리 가서 살아라. 이렇게 강제 철거시키고 왈 밀어버렸는데 그렇게 하고 아파트를 딱 세우는데 아파트 무슨 A동, B동, C동 이렇게 딱딱 나누는데 어느 기업소는 몇 동에 몇 층 통고 이렇게 너희가 맡아라. 네. 거기에 들어간 자재는 그 기업소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멘트, 자갈, 북한은 온돌식이잖아요. 네. 그 온돌도 다 다른 데 가서 상은에 가서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온석을. 그거 채취하는데 다 돈이잖아요. 그걸 실어 나르는 운반비로부터 사람들이 가서 목국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정모원들이 돈을 다 내서 그걸 지어요. 백두산 관광 꾸리긴 것이라 평양에서까지 정무원 그런 데서까지 다 와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한테 맡은 할당량 그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다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사가지고 지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그랬었어요. 그 창정거리라고 거리 하나 세우는데 체육성한테 아파트 하나 주면서 건설해. 네. 아니 건설 해본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그런 거를 건설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가 올라갔다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또 자재 갔다가 또 그걸 어떻게 보수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지어놓고는 이제 뭐 본인이 인민들을 생각해서 뭔가 했다고 막 또 그렇죠. 나와서 포장을 하고. 그렇죠. 야.
고생은 인민이 하고 모든 생색은 그 김정은이. 그러니까요. 네. 참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요? 결정적인 계기는요, 저희 큰애가 북한에서는 해외 하급 거래할 수 네네네. 있는 그런 그쵸, 직업을 예. 지는 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큰애를 좀 외국어 쪽으로 시켜서 통역 같은 걸 좀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큰엄마가 한국행으로 갔다고 그건 안 되네. 아버지 쪽이 아무리 토대가 좋아도 자기 큰엄마가 한국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대요. 그때 그냥 외국어 대학 쪽으로 조금 좀 가닥을 잡아보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그걸 졸업해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면 일반 어느 대학 교원이나 중학교 교원으로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그게 현실로 저한테 딱 이렇게 닥쳐오니까 저희 애 아빠도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마침 이 진심은 예민하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 잘못을 이쪽으로 글쎄 저쪽 시점으로부터는 한국에 온 게 잘못이죠.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 자식의 앞날까지 그 큰엄마로부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막 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되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나 저나 우리야 이제는 뭐 더 바랄 건 없는 거고 애들만이라도 잘 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결국엔 가야 되겠다. 그렇죠. 야, 보안원까지 하신 분이 오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다는 게 쉽지는 보통 쉬운 건 않았죠. 아닌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저희 시집 쪽이 저쪽으로 말하면 토대가 엄청 네. 빨개요. 그렇죠. 허위국 갈 정도면은 토대가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사법 검찰 부분에 있어요. 저희 시집 쪽에 그게 다 당안전, 보위, 검찰 이쪽에 다 있다 보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교회 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시집 갔을 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남들이 돈을 버는데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는 닭의 죽을 먹어도 당과 수령님과 혁명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수령님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야. 그 정도로 충성을 했는데 결국엔 돌아오는 그렇죠. 거는 네, 어떤 불평등. 근데 조금 불만이 싹이 텄다 하겠죠? 남들은 이 밥에 고기를 먹는데 우린 왜 닭의 죽을 먹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배고파도 혁명해야 되고 아니 혁명은 왜 배고프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면 안 되나?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밥에 고깃집에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이 그쵸 그쵸. 예. 닭의 죽을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 밖에는 못 내죠. 그래도 뭐 되게 생각이 좀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어쨌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탈북에 대한 결심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가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저는 사실은요, 저희 애 아빠가 없었으면 제가 못 왔어요. 이게 좀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이게 뭐 어떻게 되면 이러저러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진짜 달걀락가리 쌌듯 허물었다 쌌다 이렇게 엄청 했는데 저희 애 아빠가 일단 사람이 무언가를 얻자면 바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질러 보고 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준비했는데 그때도 저희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당장 안 오면 이젠 다시는 모른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연선 쪽에 CCTV를 달기 시작했어요. 야, 그 없는 속에서 네. 그런데 돈을 쓴다는 네. 게 참. 일단 없는 속에서도 나라가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다 했잖아요. 이제 CCTV를 달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그러니까
안 된다. 일단은 돈이 없고 무슨 게 없다고 해도 일단 나라가 결심하면 한다. CCTV가 달기 시작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번에 가자 해서 준비하는 게 일단은 중국 쪽을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네. 그리고 또 애 아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보름이라는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른들한테 우리 일거일동이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게끔 이런 조성을 했어요. 저희 애 아빠는 저희가 장사를 좀 제가 많이 했는데 좀 농촌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먼저 싸주고 돈이 후에 올라오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내보낸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큰 애를 아빠가 데리고 그 돈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한 3일 전에 먼저 애 아빠가 떠나셨고 우리 작은 게 그때 당시 엄청 좀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저쪽에 저희 애 아빠가 가는 곳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그 저기 배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길주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 그쪽에 용한 의원이 있어서 그게 치료하러 간다 하고 저는 애 아빠 떠나고 한 3일 후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유선전화가 있었어요. 유선전화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단독으로 혼자 넣을 수도 있었지만은 저희 아빠가 사람은 만일이라는 게 있다 하고 브라치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하면 그 집에서 도청하려면 얼마든지 도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우리의 그 어떤 걸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그 한 사람 한 세대를 같이 끼워 붙여서 저희가 그 유선전화를 넣었거든요. 일부러 이제 그쵸. 우리의 네. 어떤 행동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야 또 안심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분명 보이부에서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우리 전화를 도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시켜서 도청한 내용을 경청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 무슨 네, 저희 아버지니까 그렇게 일했으니까. 진짜 철두철미하시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전화를 계속 하죠. 아무 날에 애 아빠가 돈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준비를 이렇게 해놔라. 흘리는 그렇죠. 거네요, 계속 계속. 흘리죠. 그쪽에서는 아무개 엄마는 오지 않고 아무개 아빠만 오냐. 나는 우리 작은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심하게 앓는다. 이렇게 살짝 일상적인 언어처럼 다 흘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아빠가 보이지던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 사람도 우리 아빠가 보빌군 같은 그런 걸 했던 사람이니까 나 언제까지 이렇게 떠나려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보고를 또 따로 그쵸. 하고 그렇게 해서 안심시키게끔. 그렇죠. 직접 가서 대면에서 이야. 이렇게 가는데 그게 한 보름이 걸릴지 20일 걸릴지는 그 내려가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준비성이 정말 철저하시네요. 네. 가족이 다 같이 오는데 당연하네요.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해놓고 저는 애 아빠보다 3일 뒤에 떠났거든요. 애 아빠가 먼저 떠나셨고 그래 애 아빠는 먼저 도착해서 그 돈 받은 그쪽을 딱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왔다. 이게 탁 날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여론조성 그렇게 하고 현실로 실물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갖고 해서 아무튼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일 뒤에 작은 따님이랑 같이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그렇죠. 약속하신 거네요. 네. 만나자 약속하는 건 전화상으로는 절대로 아니고 네. 이미 전에 사전 약속을 딱 네. 했고 만났는데 아무리 치밀한 게 또 예상치 않는 네, 그게 변수가 있잖아요. 항상 변수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 큰애하고 우리가 길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 아버지는 좀 뒤로 떨어졌거든요. 아버지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같이 오나 하고 우린 먼저 왔는데 아무리 치밀한 게 또 예상치 않는 네, 그게 변수가 있잖아요. 항상 변수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 큰애하고 우리가 길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 아버지는 좀 뒤로 떨어졌거든요. 아버지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같이 오나 하고 우린 먼저 왔는데 아니 애 아빠만 완 거예요. 그래, 아니 애는 하니까 몰라. 엄마 먼저 가지 않았어 이렇게. 너 따라가지 않았냐? 그럼, 네. 아니 오지 않아서 걔를 기다리라 했는데 하니까 야 네 정신 있냐? 그렇게 하고
애아버지가 그게 한 10어리? 네네.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아. 거기를 애아버지 정신없이 가는데 그 다음에 국경경비대가 이제는 올 시간이 된 거예요. 아, 그 강 건너는 시간을 딱 맞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 군대 애들이 거기를 딱 막으면은 강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큰 빨리 가자요. 그래 할 수 없이 우린 갔는데 그 밤에 배는 왔어요. 근데 군대들이 이제는 거기를 차단하니까 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어도 여기를 두루 모으는 거예요. 나 진짜 이상가족이 되는가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뭐, 우리는 이미 다 오신 걸 알고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렇죠. 그때 그 상황에는 진짜, 와. 거기서 비닐방망을 퍽 뒤집어 쓰고 앉아서 눈물을 찔찔 흘리며 이렇게 제발 무사히 했는데 일단은 저희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이틀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중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쵸. 나는 중국을 아. 작은 애를 데리고 먼저 건너갔는데 애 아빠는 못 오잖아요. 배를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말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거기에 받아줬던 사람이 말하는 게 뭐라냐면 땡땡이 아버지 오는 건 땡땡이 엄마한테 달랬으니까 저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무조건 태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조선말을 알아요? 내가 그렇다 해서 중국말을 알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래 배를 탔어요. 그 지금 압록강물을 해가르며 그 배가 가요. 그런데 강 저쪽에서 딱 거의 감에 보니까 저희 애 아빠가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 넘어왔다가 다시 가시는 그렇죠. 거구나. 나는 다시 가. 애는 중국에다 지금 둬도 아. 남겨두고. 근데 애 아빠는 손을 막 흔드는데 이 배는 그게 조선에 있는 국경경비대인가 하고 피해서 다른 데를 가요. 아니 그 다음엔 이젠 할 수 없어요. 그 지금 배 너를 접는 그 한족 사람한테 손 딱 잡으면서 저게 우리 남편이다. 그 사람도 약간 늦게 말은 알아요. 저기를 가자고 내가 자꾸 그러니까 안 돼 못 가.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군대 아니고 내 남편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계속 말하는데 안 돼서요. 그 다음 할 수 없어서 내가 그 뱃사공의 다리를 부둥이 안고 왕왕 울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저게 내 아이고 내 남편이라고 살려달라고 막 울었거든요. 그 너를 내가 이렇게 가서 부담고 막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 저기를 좀 데려다 달라고 내가 저기서 내리겠다고. 아무튼 거기를 가야만이 뭐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를 다시 돌려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저희 언니가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배는 안전하게 와서 저희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그때 난 진짜 다 죽는가 했어요. 겨우겨우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태우고 넘어오는데 지랄지랄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도 저는 그게 욕이라고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일단 태웠으니까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도.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왔어요. 그때 뭐 태웠으면은 못 왔죠. 어떻게 됐을지 상상. 야, 못 왔죠. 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이산 가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가정을 거쳐서 흘러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무사히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 중국에 이제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 넘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 합류가 됐으니까 다가 모였으니까 그때부터는 같이 이제 움직이셨겠네요. 그렇죠. 그때도 위험은 많이 있었죠. 중국 장백에서 연길로 들어갈 때 그쪽도 장백 쪽은 국경이다 보니까 초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엄격하고 개까지 있고 그걸 통과하는 게 브로커가 돈을 조금 받아서 그런지 브로커가 저희를 인도하지 않고 그 초소 앞에서 저를 내려놓고 자기는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끼리 통과하래요. 세상에. 아니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모르죠. 저희 지리도 모르고. 네네. 그 말한 게 뭐냐면 초소 옆에 개울을 하나 끼웠더라고요. 그 개울 따라 쭉 올라가다가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떠났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네네네.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쳐서 지나가면은 자기네한테 전화를 하래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차를 세우겠대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를 따라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때가 11월 달이니까 엄청 춥잖아요. 북쪽이 11월 달이. 그쪽도 그 탈북민들이 그쪽을 자꾸 많이 건너간다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싹 비워서 거기다 막 올기솔기해서 진대나무 숲처럼 이렇게 만들어 못 놨어요. 가게. 네, 못 가게 만들었으니까 거기를 버벅전진하듯이 그러니까 옷이 다 젖어서 추운데. 얼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바삭바삭바삭 아.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저희한테는 진짜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물로 걸어가야 돼요. 물로. 그러니까 신발이 다 젖었지. 근데 그때는 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들키지 말아야 된다. 들키지 말아요. 개는 짖지. 그리고 이 CCTV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비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빨갛게 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1시간 반이나 2시간 갔을 거예요. 저희와 같이 일행이 하나 붙은 게 있었어요.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갔는데 도로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빛을 쫙 비치면서. 그래서 그분은 저 차가 우리를 기다리는 그 브로커 차인가 보다 하면 자꾸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딱 제지시키는 거예요. 못 나간다. 확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자기는 가겠대요. 그럼 혼자 가라. 그러되 안전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못 진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라. 그 다음 전화를 하자니까 와이파이가 쏘지 않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쏘야 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어쨌든 안 잡히는 안 잡히지. 상거리였던 그쵸. 거네요. 그래서 또 그 신호를 잡으러 근데 이거 위치를 옮겼어요. 그래 한 곳에 가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 차가 아니래요. 그 차가 자기네 차가 아니니까 그냥 오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뭐 이 쭉 가느라면 이제 화장실이 나온다. 거기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 화장실이 있는 그쪽에 뭐 십자길이 있는 그쪽으로 나오래요. 거기서부터 또 시간 반을 갔어요. 도벌로. 천신만고 끝에 그쪽을 갔어요. 화장실을 찾아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여기에 있지 말고 그 화장실로부터 한 400~500m 떨어진 곳으로 저희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저기에 가겠는데 너희는 거기에 숨어서 나의 동태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공안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내가 너희한테 뭔가를 신호를 줄 테니까 그 신호를 보고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브로커와 그 연결을 내가 해라 하고 자기가 혼자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그러지 말고 나 같이 가자니까 네가 오면은 애들은 어쩌냐. 그래서 애 아빠가 갔는데 차가 2대가 오더라고요. 저희가 떠날 땐 한 대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 한 대에 5이 타자니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한 대를 더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연결 쪽에서. 2대가 탁 들어오는데 진짜 초긴장 상태로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아빠가 뭐라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타고 왔죠. 야 진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네, 진짜 눈물이 그쵸. 나시는 거. 우리 아빠가 고생 많이 했죠. 연길까지 왔고 연길에서도 이렇게 조선족 분들이 덤으로 저기 다른 데까지 왔고 그래도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연길에서 저희를 바래 주시던 그 조선족 분이요. 한국은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가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고마웠어요. 어찌 보면은 남편분이 아니었다면은 탈북도. 그쵸. 나는 언니가 아무리 오래도 저희 아빠가 아니었으면 결심을 못 내렸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다 주고. 그러게요. 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아니 그래도요. 제가 저희 아빠 그렇게 돌아가시고 한동안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그렇지만은
더 다르게 생각한 게요. 하늘나라에 저희 아버지가 딱 필요하니까 먼저 데려가셨겠지. 어느 날인가 나도 가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많이 아프셨으니까 아픔이 없는 좋은 곳에 가서 먼저 계시면은 그동안 고생했는데 변이 있고 내가 그 짐을 좀 더 지고 후에 가면은 되겠다. 더 이렇게도 마음을 비워봐요. 아유, 그래도 오늘 밝게 이야기하셔가지고 한쪽으로는 계속 그 생각을 이제 조금 괜찮아지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괜찮아질 리가 있나요? 그쵸. 예,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럴 그쵸. 리가 없죠. 그때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막 그쵸. 눈물이. 제가 너무 주책이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미니 씨는 남편을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그냥 순탄하고 행복한 길만 지금 걸어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그 사람하고 쟤하고 만나서 산전수전 어려운 길도 많이 걸어왔고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런 거예요. 행복한 길만 걸어왔다면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북한이라는 그 곳에서 그렇게 같이 진짜 말씀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같이 겪으셨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이 좋은 땅에 와서 한번 진짜 자기 삶이란 건 못 살아봤어요. 진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애들이 아빠로서 그냥 세대주로서만 살았지 자기 본인이 삶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은 한 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 돈이라도 써보고 뭔가 한번 널널해도 가봤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렇지 않아요. 그쪽에서 보안원을 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가족을 뒤로 하고 그쪽에 권력이나 뭐 직업이 있으면은 딴장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들도 뭐 완전히 무시하고 진짜 그러는 게 많은데 저희 아빠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어디 가도 애들 먼저 챙겼고 북쪽에서 결혼 기념일 챙긴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희는 저도. 챙겼어요. 저희 애 아빠는요, 제 생일이 되면은 자기 손으로 밥 한 그릇이라도 해주면서 애들한테 오늘이 어머니 생일이다. 애들이 어디 나가서 꽃 한 송이라도 꺾어다가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게끔 애들을 그렇게 해준 사람이에요. 오늘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한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저희는 설명절이 되면요. 애들한테 각각 일기장을 하나씩 줘요. 1년 동안 쓸 일기장. 그 일기장 앞에 항상 애 아빠가 자필 글로 필요한 말마디를 적어서 딱 주고 그렇게 가정적이고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멋지고 좋은 세상에 와서 자기 꿈을 진짜 펼칠 수 있고 능력을 펼쳐볼 수 있는 곳에 왔는데 그걸 못 해보고 이렇게 먼저 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탈북을 하시는 동안에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말기에 발견을 하신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 모든 순간에 몸의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가장이니까 그쵸. 늘 참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 애 아빠가 한 17년도 그때 체중이 갑자기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량의 절반으로 딱 줄고 그래 뭐 특별히 그 웬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식은땀을 계속 흘리시고 근데 그때 제가 엄청 또 심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병원까지 가고 뭐 엄청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후회하는 게 저 때문에 애 아빠가 저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한국에서 그렇게 됐다면은 그때 벌써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갔을 거고 초기에 발견이 됐을 거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제 애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살아버립니다. 애들이 그래도 잘 크고 있어서 너무 아버님 보시면 되게 뿌듯해 하실 네, 것 같아요. 뭐랄까 사춘기 반항 한 번 없었어요. 가정 환경이 아마 이렇다 보니까 그러겠죠? 부모님들이 사랑을 듬뿍듬뿍 주시니까 이제 사춘기 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아빠를 엄청 따랐어요. 애 아빠가 걔가 어렸을 때도 집에 들어오는 날이 크게 없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집에 들어와서 쉬면은 잘 쉬었으니까 그것도 자기네가 또 잘 때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니까 아빠를 항상 못 보니까 아버지 소리를 많이 했었고 아빠 근무 서는 날에는 애가 아버지 뒤를 따라서 거기 가서 잤어요. 아버지 옆에 가서. 그 정도로 큰애는 아빠를 많이 따랐었는데 아버지가 앓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뭘 해드릴 게 없다고 그래 아버지가 그때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만은 선물이 없다 했더니 중학교 때 금방 왔을 때니까 와서 몇 달 안 돼서 아빠가 그 진단을 받다 보니까 진짜 밤새며 공부해서 90점 아래 시험지를 가져와 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맞으면 아빠 나 100점 맞았습니다 하고 시험지를 갖다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병동 이렇게 가 계시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계속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래도 애들 때문에 이 길을 택한 거니까 이 땅에서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친구들도 참 좋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참 따뜻한 선생님들이어서 애들이 그래도 정착을 잘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방송 보니까 첫째 따님이 아빠한테 약속을 했다. 애들이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개교를 하거나 이럴 땐 딱 아버지한테 가요.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저쪽에 있을 때는 애들한테 진짜 엄청 저희 학부형으로서 열성이 엄청 높았어요. 해줄 걸 다 해주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옷 같은 거 뭐 이런 예영상 이게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데 다른 애네는 픽업을 부모들이 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걔네들이 늦게 와도 10시 학원이 끝나거든요. 저녁 10시.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오고 나면 한 11시에 돼요. 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다른 집에서는 다 픽업해주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안한 게 참 많고 그래서 미안하구나 하면은 우리 큰애고 작은 개고 어머니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어머니 혼자 벌어서 우리를 이렇게 학원 보내주는 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른 탈북민 애들은 이렇게 많이 못 다닌대요. 학원을요? 네. 근데 어머니는 진짜 자기네를 위해서 다 바친다고. 그러면 우리 큰애가 그래요. 어머니 삶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도 조금 좀 놀러도 좀 가고 그거 들을 때마다 아 그래도 내가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게 제가 일하고 들어와도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딸들이 그 말을 해주니까 그게 가슴에 쌓였던 게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니 씨도 이제 자식을 낳아 키워봐요.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남편을 같은 고향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 한국 사람을 만났으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애틋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남편은 나한테 남편을 떠나서 그냥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 당장이라도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남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지금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그냥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약간 지주,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라서 확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한테는 우리 애 아빠가 진짜 하늘이나 같은 거죠. 그랬는데 일단은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국정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검사는 다 받잖아요.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잖아요. 네, 병원에 근데 가서. 그냥 가장 초보적인 검사만 그러니까 전염병이 없냐 뭐 아마 이 정도까지만 그때 피 검사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
그다음 뭐 소변 검사 뭐 아마 그 정도까지만 하지. 피검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피검사에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만이 그 암 이게 나타나는가 봐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 게 저희가 거기 있는 네. 기간도 옳았잖아요. 그쵸. 하나원이나 국정원이나 네. 있을 때도 불편함은 혹시 했죠. 아. 있었죠. 저희 아빠가 하나원에 계실 때 식사를 못해서 식사 챙겨주신 분들이 장모님은 왜 이렇게 식사를 못하냐고 그분들이 자꾸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후회하고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게 그때 내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어디 나가서 검진 좀 해보세요 하고 말을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네, 언니 탓이 아닌 게 사람이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런 병이 있어야 이제 딱 알아차리는데 저희 남편 쪽도 그런 게 하나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저희 아빠는 한국은 주로 이 섭생 때문에 위암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게 아니고 신경성으로 케이스가 좀 드문데 어떻게 신경성 위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저 2019년 12월이요. 저희 아빠가 그 가락시장에 가서 일을 하셨는데 그 저녁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냉동창고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 속이 쓰려서 그 몸으로 냉동창고까지 가신 거예요? 그쵸. 가장이니까 일을 해야 자식들을 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의 무게라는 게 그렇게 무거워요. 그 일할 때도 계속 속이 그러니까 위암이니까 아마 그렇겠죠. 속이 쓰려서 계속 더운 물로 그래도 이렇게 미니 씨가 시청자분들께 제가 인사드리는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예요. 가락시장에서 냉동창고에서 네, 거기서 제대로 드시지도 일을,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다 너무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위내시경 한번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 아빠가 여기 가서 위내시경 했는데 상급병원에 가보라고 위암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비상이 걸렸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우술이 발전했으니까 한국에서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난 항상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은 안 된다고 진짜 엄청나게 그랬었는데 병이 이기더라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잡았었는데 그 다시 검사해 보니까 간에 다 전이가 돼서 수술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우리한테 그쵸. 진짜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모든 게 세상에 탁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서 나갈 때는 애 아빠가 함께 나왔는데 저 혼자 지문고리를 탁 잡을 때 그 심정이 진짜 그때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못 표현하겠더라고요. 아유, 그쵸.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고마워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더 힘들겠죠. 진짜 아빠를 그렇게 따르던 애들인데 그 어린 나이에 아빠의 그 부재를 받아들인다는 게 걔들이 엄청 힘들 거니까. 제가 그때 이만갑에 네.
아버님도 같이 나오셨을 때 그때도 엄청 울었었거든요. 근데 현숙 언니가 진짜 부러웠던 게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가족을 다 모셔오리라 이런 생각을. 근데 나중에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왔는데 다음은 1년만이라도 조금 있다가 그러면 안 됐을까? 막 이렇게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받아들였어요.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고 무언가를 원망하면은 그냥 나 자신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또 계셔서 저를 항상 이 세상에서 그래도 혼자보다 동행이라는 게 해보니까 그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잘 견뎌주셔서. 아니에요. 제가요, 어떤 때는 쓰러지고 싶은 때도 있고 다 놓고 싶은 때도 있어요. 진짜 이게 힘들고 다 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러고 싶은 때가 없겠어요. 그 때마다 저한테요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이 이만갑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를 알고 계시는 그분들이 그 응원이 말, 그게 먼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저희 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울어주셨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셨겠어요? 저희 애들이나 제가 이 땅에 와서 바르게 참되게 살기를 바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그릇된 길로 걸어간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만갑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모든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사랑의 매를 들고 이렇게 채찍을 들고 이렇게 정신 들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그 내가 힘들더라도 이 일은 가야 할 길이다 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마 같이 많이 울어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현숙 언니 영상 이제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다고 그러면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진짜 뭐 어떻게 해서도 그것만큼은 되돌릴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다 뭐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냥 집에서 휠체어만이라도 타고 있었으면은 내가 진짜 얼마나 좋겠냐고. 사람만 계셨으면은 내가 진짜 모든 돈도 내가 벌고 병시중도 내가 할 테니까 사람만 좀 계셨으면은. 그렇죠. 근데 애들 앞에서는 못 울어요. 어떤 때는 출근길 버스에서도 눈물이 저절로 나요. 아유. 요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요, 요즘은. 애들 앞에서는 애써 밝은 인상을 해야죠. 근데 애들은 귀신같이 어머니 눈이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눈이 어째? 어머니 웃었어요. 어머니가 왜 우냐? 어머니 왜 우세요? 너희 있는데 어머니가 왜 울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들도 눈치가 다 있죠. 저쪽에 있을 때는 아들을 못 낳아서 저희 시집 쪽에서 절 좀 그랬어요. 야.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딸도 좋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네. 아유, 아들 요리 부럽지가 않죠. 네. 표현하지 않자고 해도 뭔가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나 봐요. 우리 큰애고 작은 게 나를 꼭 안아줘요. 어머니 하고 똑똑 두드려서요. 작은 건 저보다 키가 크니까 어머니 우쭈쭈 이래요. 아이고. 아우, 진짜 진짜. 너무 에이, 기특하네요. 어머니 우쭈쭈 내 등을 토닥여줘요. 아유, 우리 큰 거는 어느 날인가 어쩌냐 우리 어머니 10년은 더 늙어 보이신다. 어머니 힘드셨죠? 하고 이제 날 안아주는데 눈물이 쭉 나와요. 아유, 그래서 자식을 키우나 봐요. 힘든 게 있으면서는 그 자식 때문에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네. 내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자식이 있어야 돼요. 어... 미니 씨. 힘들어도 자식은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잖아요.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도 오늘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쪽으로 하늘이 무너졌지만 또 땅이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 그 땅은
이제 두 따님 아닐까. 그쵸. 그래서 이제 든든히 잘 버티고 묵묵히 살아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제 감정에 몰입해서 아우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오늘 참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제가 뭐 감히 형언할 순 없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많이 그렇죠. 힘들고 하니까 참 오늘 이런 시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저도 또 한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진짜 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신 게 코로나 전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1년만 더 지체됐어도 여기서 이렇게 못 뵀을 수도 당연하죠. 네. 제가 사실은 당장 떠나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못 떠나겠다고 했어요. 겁이 나서. 위험하니까 무서워서 못 네. 떠나겠다. 다음 해로 좀 미루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기회란 계속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무조건 이번에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계속 오라고 했을 때 저희 아빠가 못 가겠다 했어요. 너 혼자 애들을 데리고 가라. 나는 이 땅에 있어야 되겠다. 이랬었거든요. 자기 형제가 또 있잖아요. 나 때문에 온 가문이 다 이런 걸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애들을 키우면서 어찌겠니. 그 땅에 가면 애들이 미래는 담보된다는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할 수 없다. 자기가 보내주는 것까지 하겠으니까 가라는 거. 그때는 제가 못 가겠다 했거든요. 아니 나도 내가 어떻게 혼자 가겠냐.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해피하냐? 애들을 나한테 둘 다 떠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이 땅에 있겠다는 거냐? 막 제가 그렇게 성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 가겠다면 나도 못 가겠다. 나만 그쪽에 가서 그런 생활을 누리면 양심이 없지 않냐? 그래서 있었는데 그때는 웬일인지 저희 아버지가 무조건 가야 한대요. 사람이 앞길을 알았나 봐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앞길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을 미루자고 했는데 다음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냥 온거주춤해서 저는 따라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나와서 저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분들이 주로 다 믿는 분들을 저희 아버지가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북쪽에서 그 기독교 때문에 박해를 네. 받은 그게 있다 보니까 아 진짜래요? 아, 네. 어떤 저희 진짜요? 언니 때문에 아 진짜래요? 네. 저는 그거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어떤 그렇죠. 그 그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저희 언니가 믿었죠. 근데 그게 저희 애아버지가 경찰로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70이 며칠인가 이렇게 보이부 구금소에 갔다 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께서도 믿으셨던 아니죠. 거는 아닌데 이제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프레임을 그렇게 씌운 거죠. 자기네가 성과를 먹어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공화국이 생겨서 보하는 기독교 그건 네, 처음이래요. 없잖아요. 저희 네, 애아버지가 첫 케이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네요. 그쵸. 일단 그걸 유명을 씌워서 그런 걸 해내면 자기는 진짜 큰 건을 해놓은 거니까 뭐 승급 뭐 이런 건 쫙쫙 길은 열렸고 한데 거기서 그렇게 맞으면서도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걸로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로 나온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무죄로 나온 건 우리 아버지가 하나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서 기독교 분들이 이렇게 네.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이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도 다 쳐버렸어요. 저희 아빠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불교를 믿었어요. 가서. 그러니까 저와 저희 딸들은 교회를 갔고 저희 아버지는 불교를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종교가 한국에 와서 주일만 저희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게 나는 불교를 믿는데 왜 내 주변엔 다 기독교 사람들 뿐이다.
만나는 분들은 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분들을 만나실 때마다 나는 기독교는 믿지 않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나를 대해주세요. 첫 베이스는 그렇게 깔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못 알은 것 같아. 그 기독교가 나쁜 거 아니었구나. 그분들을 상대하면 할수록 뭔가 안겨오는 게 있대. 참 따뜻하게 안겨온대. 생각해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뜯어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저희한테 뭘 줘야 될 상황이고 섬겨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와 한결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특히 우리 애아버지 같은 경우 직업인 사람은 항상 그 수사에서 칠항의 법칙 있잖아요. 항상 물음표 7개는 똑똑똑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 왜 어째서 뭐 때문에 그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 저렇게 그 기독교가 나쁘다고 선전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구나. 이걸 느꼈고 저희 아빠가 그때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알았는데 그중에 한 분은 진짜 자기 맏형님 같은 분을 알게 됐다고. 그분은 진짜 좋은 분이라 제일 잘한 게 그분하고 어떤 여자분 만났는데 그분 만누이 나이였어요. 우리 그 만누이하고 맏형과 같은 분들을 만났다고 이랬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일단 우리 가족이 생계가 달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애들을 책임지어서 이 가정을 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내가 없잖아요. 그분이 저희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셨죠. 사람 소개는 인간에 안 하잖아요. 직업을 알선해 주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회사 내 작은 미니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도서 관리하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단순 업무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제가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다녔었는데 토요일 직장인 반 가고 월요일을 또 강의를 나가야 돼요. 우린 온라인상이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온라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쉬웠긴 했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래도 직원분들이나 윗분들이 많이 절 배려해 주셔서 제가 그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고 또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가 조금 적은 돈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벌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은 졸업했으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진짜로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도움과 섬김으로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받기만 하고 보답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항상 죄스러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지금 현재 돈이 있어서 뭔가를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좀 섬기고 보살피는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답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이 사회복지사 이거 도전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와,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렵네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애인들을 지금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을 때 장애인 회사에서 제가 회계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요? 네. 진짜요? 네. 북한에도 장애인 회사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때 그
우리 회사 그 장애인들이 받는 진짜 차별, 네. 서름 이걸 제가 그들과 같이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를 섬김을 해주면서 제가 북에서 그들한테 못 해준 걸 이 친구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대해보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청정구역이에요. 와. 그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들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그런지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못하잖아요. 네. 특히 뭐 저희는 다 북쪽에서 네. 하던 음식대라니까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들한테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무슨 로제 떡볶이 하면 그걸 치고 그 레시피대로 하는데 그 친구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날이 맛있어집니다. 말씀이 예쁘게 한다. 엄청 예쁘게 해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음식점에 나가 먹는 것보다 선생님이 해주는 게 더 맛있습니다. 나 그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제가 그래요. 맛있게 드셔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쌤이 앞으로 더 맛있게 하기에 노력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들이 마음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 친구들이 마음처럼 이렇게 순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장애인들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좀 장애가 심한 분들은 힘들죠. 그렇지만은 뭔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따뜻하게 내가 자식을 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자식처럼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밝은 네, 밝게 이야기하시는 네. 거 보니까 진짜 네, 일을 네. 참 좋아하시는구나 싶어요.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내가 힐링됩니다. 음. 내가 힐링돼요. 조금 어려운 게 서류 작업이 좀 어려워요. 북에서는 그냥 손 네네네. 기입이잖아요. 근데 여긴 다 디지털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다 발송하고 비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렵고 그리고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치면 저기 나이 얼마 먹었다고 저런 소리는 안 해 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아직 20, 30대처럼 이렇게 팩팩 돌아가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자격을 취득했지만은 그 자격은 취득한 데 그쳤지 그걸 실생활에 써먹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지금 생소해요. 그게 지금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래도 위에 있는 원장님이랑 그분들은 진짜 참 좋은 분들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그들 덕에 지금 가고 있는데 잘 네,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직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한창 적응 중이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근데 그런 문서 작업, 서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따님들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와서 또 금방금방 배우고 하니까. 일단은 거기서 이렇게 샘플로 주는 걸 이렇게 따라가긴 해요. 하는데 작성한 서류를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사이트에다 이렇게 올려서 결제를 받아서 그걸 다시 시청 이런 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조금 어렵고 저희 쪽은 회계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용인들이 일상생활을 진짜 디테일하게 적어서 서류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쓰는 말투, 어투가 틀려요. 말마디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진료하도록 요구하였음. 저희 쪽은 그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요구 안 돼요. 권면. 그 전문 용어가 또 있군요. 말마디, 진짜. 그래요. 그게 진짜 쉽진 않겠네. 네. 평상시 쓰는 어떤 구어체로 쓰면 안 안 된다는. 되죠.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어투도
우리는 이걸 하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쪽에서는 이 하시오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시처럼 그치. 들리니까 땡땡씨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그게 좀 진짜 이 말을 해서 이 친구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아, 이 선생님들이 나한테 진짜 애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이 친구들한테 가닿게끔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용인들하고의 그 라포 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냥 책에서만 배우지 아직 실생활에서는 초보라. 그리고 아무 회사나 가면은 한 몇 달은 그 또 적응 네, 기간이 적응 기간이. 있잖아요. 영인들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이용인. 이용인?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 네. 아. 그 친구들을 이용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쵸? 칭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런 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네, 해내실 것 같아요. 잘 해내실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저희 두 따님의 근황은 아마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실 건데 저 진짜 여러분 아마 시간 되시면 그 티처스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정말 그거 보면서 역시 저 친구는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티처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대한민국 엄마들은 그 입시 전쟁에서 얼마나 그래요 자식 그게 때문에 근데 그 티처스 프로그램에 탈북민인 저희 딸을 초청해 주시고 이걸 해 주신 게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타 강사들 그쵸. 한번 그 수강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그래도 방송에서 무료로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죠. 맞아요. 예, 제가 저희 애가 그 티처스에서 그 정승재 쌤을 수학쌤. 네, 일타 강사 수학 일타 강사 그 정승재 쌤하고 인연이 돼서 그 만나게 됐고 그분한테서 한 달을 강의를 그때 듣고 시험을 쳤고 시험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분이요 저희 쪽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선착순이에요. 그 정도로 그분이 인기가 엄청 많은데 그분이 거기에 우리 애 그 수강권을 딱 끊어주셨고 걔 자리는 앞으로 제일 앞에 이야. 네. 그 앞자리는요 먼저 오는 사람이 앉는데요 그러니까 그 앞자리를 가느라고 애들이 엄청 신경을 써서 그렇게 빨리 오는데 한 번은 우리 애가 조그만 차이로 그 앞자리를 놓쳤대요. 그런데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나는 돈도 안 내고 이 쌤이 이걸로 이렇게 와뒀는데 그 친구 계속 앞자리에 앉는 게 미안하고 그래서 그 뒷자리가 앉았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더니 앞자리에 우리 애가 없으니까 찾으시더래요. 그 정도예요. 그 선생님이. 관심이.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이요. 우리 애가 홍대 쪽에서 강의 받으러 갔을 때 밥을 해주셨대요. 저녁을. 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직접 식사를.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밥을 해준 건 내가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밥을 차려준 건 내가 처음이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서 지금까지 강의 들었어요. 그 한 달은 프로그램상 그래서 티처스를 찍으면서 한 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공부시켰고 그게 끝난 다음에도 그 선생님이 그냥 쭉 강의를 그렇게 시켜주셨고 지금까지도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를 게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톡을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딱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고 교재도 계속 보내오고 계시고 항상 응원해주고 그렇게 계세요. 이야,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진짜. 그리고 그 선생님 강의를 그쪽에 가서 저기 학원에 가서 이렇게 들으실 때 그 쌤하고 같이 일하시는 조교쌤 네네네. 우리의 점심밥은 항상 조교 선생님이 사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카드를 주면서 너 그러지 말고 조교쌤 식사 한 끼 꼭 내가 사드려라 했는데
그 저가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음. 그리고 우리 애 밥을 전 기간 그 선생님이 사주셨어요. 야, 진짜 너무 감사. 정말, 네, 진짜 감사하네요, 네. 정말로. 그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고, 맞아요. 진짜 진짜. 그분한테 한 번 강의를 받겠다고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그쵸.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도요, 그 말씀하신 게 어떤 분은 자기는 정승재 쌤 팬이라고 그 쌤이 강의도 듣고 이랬는데 그 쌤을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아니 따님이 거기 가서 정승재 쌤을 직접 배웠다니까 너무 부럽다고. 그래 우리 애가 그 친구들이 승재 쌤 사인을 좀 많이 받아. 그래서 쌤 사인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쌤이 또 그 바쁘신 석에서도 일일이 다 사인을 해주셔서. 야, 학교에서도 인싸가 됐겠네요. 아니, 네.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럼 결과가 좀 네. 확실히 좋아졌나요? 네, 이번에 그 학력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한 등급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말하는 게 그래, 너가 쌤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달라지는 점이 느낀 점이 뭐냐 하니까 확실히 틀리다고 문제가.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탁 덮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안 겨운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을 봤는데 예전에는 뭐 풀었을 문제를 자기가 풀어서 맞았대요. 이야. 그러면서 어머니 승재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저희 애가 그 학력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 올라간 날에 그 작가님들한테랑 문자를 넣었대요. 감사하다고 좋은 프로그램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 지금 고3 네, 생. 그쵸. 이제 올해가 결전에 그치. 여전히 의대를 희망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의대 입을 게 의대는 탈북민 전형이 통하지가 않는 않네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애도 많이 생각해 보면서 일단은 자기 성적에 맞게 뭔가를 결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명공학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보든지 그게 맞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래 어머니가 너무 저도 티처즈를 봤거든요. 보면서 물론 여기서는 자식의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강권적으로 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아직은 많이. 근데 저는 처음 네. 봤어요.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탈북민 분들 중에서 탈북민 엄마들 중에서 이렇게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은 처음 봤어요. 애들 공부시켜야 된다 하는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애도 그래요. 자기 이게 탈북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러 그렇게까지 그러냐, 길은 많다 이렇게는 하는데 나는 조금 들리는 게 저희 실향민들 보세요.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착스럽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오늘 다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그 이세인 우리 탈북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모든 분들이 이루는 행복을 탱자탱자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만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앞을 보며 달리자면 우리만의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하자면 자기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을 뒷받침한 게 오직 지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요. 지금 현재는 돈을 좀 못 벌고 제가 학원비로 제가 버는 월급을 다 썰어봤거든요. 그걸 보면은 쌓아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적금하면은 큰 거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요. 지금 이 돈이 많다고 아깝다고 바들거리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앞으로 이 나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면 초기 투자라는 게 있어야 뭐 기업도 그렇잖아요. 초기 자본이 투자돼야만이 어떤 이윤이 생성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좀 어렵고 나도 어렵고 우리 애들도 힘들죠. 공부를 하자니까 그것도 엄마가 날카롭게 막 이렇게 채찍질하니까 그것들도 힘들죠. 저도 인정해요. 그치만은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길은 우리가 꼭 가야 해요. 그리고 봐요.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 행복을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자면 행복을 얻자면 우리도 무언가를 바치는 게 있어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인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득바득하게 살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뚝 서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아, 내 세금이 겉으로 쓰이지 않았구나 이런 긍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아니 근데 보니까 따님도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따님도 잘 따라오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애가 정말 나 공부 죽어도 싫어 이런데 시키면 문제가 있겠지만 막 공부하고 싶어서 성적 올리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나는 걔가 학원을 가고 이런 건 제가 간섭을 안 해요. 자기절로 알아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학원을 자기가 선택해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착착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이 정승재 선생님한테 제가 또 감사한 게 다른 때 시험 보고 오면 울어요. 자기가 노력한 데 비해 성적이 안 나오고 항상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힘들게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학교 보내주는데 자기가 성적이 높게 안 나와서 미안하고 항상 시험이 끝나면 울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웃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라고. 그래서 내가 승재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채수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막내딸임은 그게 좀 골치예요. 왜요? 너무 예쁘게 잘 컸던데요. 언니하고 조금 틀려요. 그게 뭐 한부모 속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성향이 틀리네요. 그쵸, 다르죠. 네. 언니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공부하는 그런 타입은 또 좀 아니에요. 걔는 좀. 그런데 일단은 걔한테도 심어져 있는 건 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학교도 적응하게 잘할 수 있게 해준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이 친구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이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정기관 학급 회장을 했어요. 우와. 그리고 이번에 이야. 고1에 갔어요. 고1에 가서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어요. 완전히 있었네요. 아니. 친구들 사이 인기가 장난 아닌 건데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오. 친구들이 예쁘게 봐줬고 그다음 일단은 자기가 뭘 맡으면 그 책임성 하나만 강해요. 그건 있어요. 중학교 때 쌤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학급 회장으로 딱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1학기, 2학기 회장이 틀려요. 학기마다 선거를 하는데 아니 선거도 딱 어른들 선거처럼 하더라고요. 그쵸, 민주주의 선거. 선거 운동을 해요. 나가서. 공약을 거는 네. 내가 회장을 하면. 네, 이러 하겠다. 세상에. 2학기 때 안 나왔대요, 애들이. 제가 땡땡이가 너무 잘해서 자기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2학기도 시켰대. 원래는 그렇게 안 시킨대요. 야, 그래. 감사하다. 그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정치로 가면 되잖아요. 아유, 아니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고 나서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기는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그걸 하고 싶대요. 네. 그러면 외국어 공부를 그렇죠. 그걸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영어 공부.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탈북해서 오셔가지고 스튜어디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분은 이제 중국어 잘하시고 영어도 좀 하시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를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딱 취직이 돼가지고 잘 됐네. 네, 그게 지금- 힘들다던데. 네, 지금 사무장으로 우와. 엄청 열심히 잘 하고 아이고, 네, 필요하면 제가 소개를- 기회 되면 한번 뵙는 그 자리 좀 마련해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도 아마 딱 그 10대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도 얘가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네. 들어오면서 그 비행기 그때
그때는 저희는 그냥 비행기 안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멋있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게 좀 위험해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에이 그건 생각하지도 말아라 했는데 얘가 어머니 나는 그쪽으로 좀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원하고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도 항상 내가 해야 되고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자면 내가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할 자신이 있냐? 해보겠대. 그래서 아무튼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꿈이니까. 아니 지금도 차곡차곡 준비해도 얼마든지 늦지는 않으니까. 네. 이제 한국에 오신 지 한 6년? 5년, 5년, 올해까지 네, 5년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 한국에 와 보니까 이거 참 좋다. 혹시 그런 건 있으신? 야, 매 순간을 느끼죠. 진짜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게 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네, 그 약자들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지금 제일 밀착돼서 살아보니까 야, 진짜 복지가 잘 돼 있구나. 이게 진짜 절감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니까 높고 낮음의 차이가 많지만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긴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노숙자도 네. 밥을 챙겨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딱 마련해 주는 이걸 보니까 이게 바로 김일성이 말한 공산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김일성이 말한 게 우리가 북에서 말한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네. 위하여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사회주의 가장 높은 단계, 인간의 가장 진짜 그 최고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라고 네. 말했었는데 저는요 그 공산주의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복지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하자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데 네. 이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국가 예산에서도 많은 양의 대량이 투입되지만은 또 후원금도 많이 들어와요. 이게 개인이나 그리고 기관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이나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후원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은 노동자들이 그 피땀을 착취해 먹는 흡혈귀다 이렇게만 알고 네.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본 이익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고 후원해주고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진짜 이게 진짜 진짜 김일성이 이루려고 하는 사회가 이 사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제가 딱 받고 있어요. 운전은 하시고 계세요? 운전면허는 땄죠. 땄고 조금 운전도 해봤어요. 근데 차가 없죠? 제가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막 백미러를 봐야지, 내비를 봐야지,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그리고요, 이 옆에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내가 막 거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유턴을 못해서요. 유턴을 못해서 한 40분을 직진해갔어요. 내비에서 유턴 차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비를 볼 줄 모르니까 아무 차선으로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계속, 가래요. 네. 빨리 가래요. 네. 경적을 막 울리는데 아무리 그 깜빡이를 그 비상등을 켰는데도 뒤에 쫙 늘어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직진을 냈다 밟아 갔어요. 사실 우리가 운전이라는 것도 북한에서 상상도 못 해보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특히 여자가 운전을 한다 그런 게 조금 쉬운 건 그치. 아니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볼 때 유리를 착 내려놓고 뭐 긴 머리를 날리면서 착 그 멋진 도로를 딱 달리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야 저기 여성들은 저러고 달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그걸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오늘날 내가 이 땅에 딱 왔는데 그걸 실현해 보자니까 어려워요. 아니 전 여기 올 때 운전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네, 그렇게 오면서 차가 참 많다. 주말에 다들 어디를 가는 거야? 막 놀러 가긴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가 너무 좋지만 차도 너무 많아. 많아요. 막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 북한에서도 이제 교육열이 남다르셨잖아요. 자녀에 그쵸. 대한 이제 네. 한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한국이 뭐 훨씬 더 만만치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 제가 보건데요. 북한의 교육열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한국의 교육열은 대학교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부모들이 교육열뿐 아니라 교육 수준 자체가 대비할 그쵸. 수 없이 높아요. 네. 고등학교 수준은 한국이 굉장히 높대요. 당연하죠. 네, 세계적으로 뭐 하버드를 제일 많이 보낸 고등학교가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북한도 이제는 초등학교가 5년제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면서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요. 수준이 높아졌죠. 교과서만 수준이 높아 뭐래요? 배워주는 선생들의 수준이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들이 그 교과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 풀다가 몰라서 가서 물어보면 선생이 대답을 못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꿈이 있으세요? 큰 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애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해 나가는 게 그게 제일 큰 희망이고 소원이고 애들이랑 함께 어디 한번 좋은 곳으로 놀러 가서 애들하고 좀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게 그게 제 꿈이에요. 정말 이렇게 많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대부분 이제 남편분 이야기 그쵸.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 그래서 야 이게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한쪽으로는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엄마의 인생도 그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우리 애들이 어떤 때는 어머니 인생도 있는데 우리를 넣고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어머니 때까지만 그걸 할 수 있게 허용해 줘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근데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로 살고 싶다. 제가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잘 살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종종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만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짜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시청자분들의 응원의 덕분이고 사랑의 매 덕분입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냥 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참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 더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네. 나와주셨었는데,
긴 시간 네, 즐거운 시청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